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하준. 선영. 돌풀입니다. 아, 예. 돌풀입니다. 그는 넘어가죠. 네, 저희는 그 군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 읽어왔고요.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3장 플라톤 들어갑니다. 자, 플라톤 읽으셨는데요. 선영님 어떠셨나요? 저 플라톤 좋았어요. 어, 좋았고, 좀 소크라테스 때 답답한 마음이 조금 이제 좀 내려가는 기분이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들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현실계하고 이데아계를 이제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이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준님은 플라톤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 플라톤 읽으면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양 철학의 계보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데아론을 가지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신플라톤주의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신을 등장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근대, 현대 오면서 관념, 이데올리기, 이게 좀 더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부터 시작한다는 걸 조금 알았고, 그리고 플라톤을 이해하면서, 서양 철학이 특히 이제 이상학이 어떻게 주류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계보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근원을 알 수 있었고, 근데 이제 플라톤은 너무 철인 정치나 예술가를 너무 천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플라톤이 어찌 보면 독재일 수도 있겠구나. 독재를 허용하는 철학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네, 화이트헤드가 그런 말 했죠.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런 류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소제목을 봐도 이데아론과 이상국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오늘 할 두 가지 화두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란 무엇인가?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책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의 한 중간쯤인데요. 이 정부가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한 정부이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플라톤은 아테네 정치와 그 폐해에 신물이 났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정치의 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정치적 타락의 일부로 보았기에 이들의 상대주의를 이론적으로 논박하는 소크라테스의 시도를 계승하였다. 그는 건강한 정치체계의 토대가 될 원리들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이상국가를 상세히 입론하였다. 그래서 플라톤은 일상의 정치로부터 정치란 무엇이고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플라톤이 원래는 정치가가 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 죽었죠. 죽임을 당했죠. 기존 정부에. 이게 이제 배경인데요. 플라톤이 철학으로 가게 된, 선영님은 어떠셨나요? 음, 저는 플라톤 그 귀족 가문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게다가 외가 쪽 친척이 또 입법가였다고 했고, 그래서 약간 좀 엘리트 귀족 출신의 사람이 이제 그 회의를 느끼는 지점, 좋은 스승을 만났음에도 회의를 느껴서 이제 그렇게 철학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랬습니다. 하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지금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리고 유전자의 영향하고, 그래서 유전자와 그 환경 자체가 기족종을 옹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귀족 출신이면서 학문도 그렇게 이제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여러 다양한 기술보다는 학문을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데알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고, 플라톤을 보면서 여기 뒤에 책에도 나오는데 구구 우파라고도 저자도 얘기를 또 하는데 그게 속한
뭐 그런 철학자라고. 그래도 서양 철학에 또 뭐 이제 형 이상에게 대가로서 뭐 음. 그 존재감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 예수님이 그 원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죠. 유대인의 왕이 우리가 생각한 그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자가 왔구나, 드디어.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그때 당시 이제 바리새파와 뭐 사두개파 이런 주류 종교인들, 자기들의 리더들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겪었을 그 황당함과 그 고통과 아픔, 그런 것들, 어쨌든 그 제자들이 그런 엄청난 충격과 또 스스로도 배신했으니까요, 스승을. 근데 그런, 어쨌든 상황은 비슷하죠. 스승의 죽음의 충격을 받고 어떤 각성을 통해서 어, 플라톤은 철학자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를 세웠죠. 그런 생각이 잠깐 다 들었고요. 88쪽에 보면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학파 간의 주요 공통점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수학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견해, 이원론적 세계관, 진정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이데아들과 가시적인 그림자들의 세계, 영혼의 윤회와 불멸성, 이론 과학에 대한 관심, 종교적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적 도덕관,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학파 간에. 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수학과 이론과학은 말 그대로 그 과학 쪽이에요. 근데 나머지를 보면 2, 3, 4, 2, 3, 5번 되게 종교적입니다. 영혼의 윤회, 뭐 신비주의,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교성도 갖고 있으면서 과학적인 그것도 있어요. 플라톤이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종교성과 과학성.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89쪽에 플라톤의 저작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해서 초기 소크라테스적 대화편들, 국가를 포함한 성숙기 대화편들, 법률을 포함한 후기 대화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쪽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플라톤이 그 서술한 방식인데, 플라톤의 말입니다. 철학은 다른 분야의 지식처럼 말로 설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안 자체에 대해 많이 대화하고 함께 삶을 살아본 뒤에야 돌연히 불꽃에 의해 불이 켜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한다. 이렇게 플라톤은 봤던 거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다른 이들과의 교류와 토론을 통해서 진리는 온다면 영혼 속에 도련한 불꽃처럼 온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으로 제시하게 될 플라톤 철학에 관한 교육 목적의 단순화는 극히 비플라톤적이다. 근데 이러한 단순화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확실히 여기 써 있는 바는 플라톤은 플라톤식으로 하려면 대화를 해야겠죠. 인물들이 막 여러 명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아야겠죠. 근데 그런 어, 플라톤과는 대척점에 있는 플라톤이 싫어할 만한 방식으로 서술이 돼 있다. 근데 이런 재밌는 게 있고요.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말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막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아에 대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음, 자, 1. 지식과 존재해서 이데아와 지식의 소제목이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92쪽이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그 이데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돼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52쪽의 맨 윗줄. 우리는 개념 분석을 통해 정의와 좋음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어떤 원형이나 규범과, 즉 좋음과 비교해야만 한다. 그 행위가 이 원형과 유사한 그 행위는 좋은 것이다. 좋음이나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개념들을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어떤 것을 파악한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는 이 어떤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객관적 실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 주위에 있는 독립적 객체처럼 지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의 대상인가? 이런 것들이 소크라테스의 개념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질문들이다. 음. 그리고 아래쪽 문단을 보시면요. 플라톤은 하나의 이데아로서의 조음에 대한 이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스승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이데아 이론은 객관주의 윤리학의 근본적 방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을 보완한 것이다. 어, 또 아랫줄 보시면 아마도 그는 플라톤주의자라기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신플라톤주의자 쪽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요건 뒤에 이제 신플라톤주의 나오니까요.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플라톤의 저작들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냐. 플라톤은 첫 번째 시기에서는 소크라테스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여 개념 분석과 개념적 통찰을 가지고 작업하였다. 중간 시기의 플라톤은 이데아가 독립적 존재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데아론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그는 개념과 보편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내적 동학에 이끌려 변증법적 인식론을 입론하였다. 그리고 93쪽의 그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데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예시가 나오죠. 젊은 소크라테스는 일자와 수다, 그 다수, 더 원과 더 맨이라고 나오는데요. 에 대한 이데아가 존재하는가, 그 다른 수학적 개념들에 대한 이데아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무조건적 긍정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그 말은 플라톤을 통해서 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움, 조음, 그리고 그 밖에 상응하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역시 답변은 무조건적 긍정이었다. 그러면 인간과 불, 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데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긍정이긴 하지만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다소 자신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이나 진흙은 이것들의 이데아를 말하는 거죠. 이것들 역시 그것들 자신만의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가?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이것들에 대한 이데아는 존재할 수 없다. 달리 말해 어떤 것은 이데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어, 하, 가치 있는 현상들은 이데아를 가지고 있으나 하찮은 사물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이데아를 이해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이제 문장들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산이, 산에 이데아가 존재할까요? 산이 이데아가 있으면 산 안에 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에 이데아가 있으면 돌의 이데아는, 혹은 돌을 또 분해하면 그게 모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모래의 이데아, 만약에 나무의 이데아가 있다. 그럼 나무의 이데아가 있으면 나뭇잎의 이데아도 존재하나? 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이데아가 그럼 있으면 머리카락의 이데아, 손톱의 이데아. 뭐 손톱을 깎으면은 깎아진 손톱은 어떻게 되는, 깎아진 손톱의 이데아는 있을까? 이런 좀 질문을 이제 각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데아에 대해서. 어, 선영님, 이데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데아, 어,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가 아니라 이 돌플님이 물어보신 건 산에 이데아가 있을 수 있느냐, 뭐 돌에 이데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예, 이야기였잖아요. 그 지점에 좀 국한해서 한번. 이데아의 실체랄까? 음, 근데 저는 실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데아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돌이 돌 자신을 생각하는 이데아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산이 산 자신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그냥, 그거는 그 자체로 에로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게 이데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산의 근데 이데, 예. 제가 돌플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혹은 산에 대해서, 뭐, 돌에 대해서,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자동차의 이데아, 혹은 뭐 응, 우주선의 이데아, 노트북의 이데아, 아니면 핸드폰의 이데아도 있을까요? 이게 현대에 와서 있죠.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 만들어진 걸 제가 그렇게 믿고 있죠. 이데아가 있나요? 그걸 이데아라고. 네, 저는 그걸 이데아라고 봤어요. 아니, 그게 근데 핸드폰, 최선이라고. 어, 음, 핸드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어 왔고, 노트북도 그렇고요. 모양이 천차만별이고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플라톤 말로 하면은 자동차의 이데아는 하나여야 되지 않나? 그럼 자동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쵸. 자동차인가? 플라톤이 이제 하는 건 그 소수의 그 우수한 자질을 가진, 그리고 행운을 가진 사람만이 이걸 그 이데아를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 플라톤의 말로 하면 자동차의 이데아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이데아를 어떤 목표치를 세운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에로스일 뿐이다. 도달할 수 없다라고 보는 아, 거고, 내가 타자에 있어서의 이데아를 상대적 개념인 거잖아요. 그 예. 이데아는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하다못해 내가 자녀를 기른다면 자녀의 이데아는 어떻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그냥 그 자아가 아니라 타자로는 가능하다고 봤고, 이데아의 성립 자체가. 그리고,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내 피셜이니까. 네. 근데 이게 네, 그렇게 그냥 봤어요. 이데아의 종류도 지금 방금 말한 뭐 자동차는 사물들 위주로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아름다움, 좋음, 뭐 정의의 이데아가 있어요. 사랑의 이데아.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그것도 다 상대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이데아는 뭐 가성비가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예, 사람의 이데아는 람보르기니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렇게 그냥 저는 이제 이데아라는 건 결국 되게 상징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던 근데 여기서 거예요. 이데아가 상대적이면 안 되지 않나? 이데아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이쯤에서 이제 그쵸. 하주님 응, 얘기를 한번 응. 들어보고 싶네요. 이데아는 그 산에서 이제 점점 이제 쪼개서 들어오셨는데 돌까지.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개념은 일단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생성 소멸을 하지 않는 불변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에피스테메, 지식, 암, 우리가 아는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시간, 산하고 돌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인지할 수 있는 네. 감각적인 세계인 거고, 이데아의 세계는 이제 그 산도 지리산이 있고 백두산이 있고 금강산이 있듯이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현상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 존재인 거고요. 우리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하지만 이데아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네. 생성 변화가 없는 불변적인 거. 그러니까 어, 그 하나 일자. 요게 아까 읽으셨는데 그 하나의 일자 어, 추상적인 거. 그게 이데아지 않을까. 그래서 이데아는 우리가 개념은 하나인 거고, 아까 동굴에도 비유하지만 태양이 이데아인 거고, 어, 우리는 그 이데아의 태양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게 무엇이다 말을 하고, 그거는 이제 그림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는 이데아가 아닌 우리가 인지하고 지각하는 어, 주변의 감각적인 세계인 거고 그 예. 감각적인 세계는 이데아 아래에 있다고 그 일자에 포함된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책을 보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예, 뒤에도 나오니까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을 보시면요. 위에서 넷째 줄. 우리는 이 원초적 근원으로부터 다 이데아 얘기입니다, 지금. 아래로 향하여 이데아의 세계를 거쳐 감각 세계까지 내려다본다.
이 독수리 시각에서 볼 때 이데아의 세계는 귀납적으로 얻어진 실체화된 일단의 보편적 개념들이 아니라 원초적 근원으로부터 감각 세계로까지 내려오는 위로부터의 빛, 태양처럼 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이데아 이론에 대한 주류 해석에서의 관념론적 이분법은 초월되어 우리가 신플라톤주의 철학과 신학에서 보는 종류의 역동적인 유출 이론 쪽으로 나아간다. 어, 이데아 이론은 자연 철학적 시기의 존재론적 물음의 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고, 그러면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음. 플라톤은 이데아들이 1차적 실체라고 말한다. 쭉 넘어가서 96조에 그러면 수학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저자가 던지죠. 우리는 그것은 개념의 체계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학적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확실한가? 어, 저 아래쪽에 보시면 수학의 진리들은 보편 타당하다. 즉 모든 사람에 대해 타당하다. 원이나 삼각형 같은 개념들, 그 이데아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는 특정 원들과 삼각형들은 그것들에 해당하는 이데아들의 소멸 가능한 재현들 같은 것이다. 변화 가능한 이런 재현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데아들은 보편적이고 불변적이다. 그리고 이데아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보편 타당하다. 이렇다고 합니다. 혹시 뭐 선영님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 다 아니요, 되세요? 이해가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네. 가슴으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부분이 좀 걸리시나요? 걸리는 거요. 네네. 거기 보면 96쪽에 보면은 네네.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데아의 세계는 원초적 근원으로부터 감각 세계로까지 내려오는 위로부터의 빛으로 간주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이제 어, 이 제가 이제 굉장히 페이주기적이고 막 이럴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종교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 어, 이데아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종교적으로 이데아를 이제 이데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거기까지 이제 머리로 다 이해가 됐는데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데아는 뭐 상대적인 거 아닌가? 그냥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눈으로만 계속 읽게 되는 그쵸.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음, 또 이제 생각이 이제 그랬던 게 아까 읽으셨던 부분에 수학적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음,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뭐, 아까 이 삼각형이나 이런 것들이 원이나 삼각형이라는 개념들이 우리 감각기관으로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물론, 뭐 그 팩트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음, 에드윈 에벗의 그 플랫랜드라는 소설을 보면 네네.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써진 건데 그 직선과 곡선과 이제 뭐 이런 그 플랫랜드의 세계가 굉장히 이분법적이면서도 차별주의적이라는 거를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걸 계급으로 나타내고. 진짜로 그게 그냥 팩트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건 해석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아까도 많이 하셨었어요. 저랑 이제 대화할 때. 근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철학자들 앞으로 저희가 뭐 플라톤뿐만 아니라 여러 철학자들을 볼 텐데 어, 지금 이제 선영님한테 두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플라톤이 말하는 플라톤적인 관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철학자를 하든지 그 철학자 자체에 빙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그 철학자 입장에 서서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이제 한 가지고
근데 또 다음에는 이제 그 철학자의 어찌됐건 이제 좀 반론이나 반발, 현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들, 좀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내가 봤을 땐 상대적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비판하고 반박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땐 선생님은 두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선생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 주관과 그리고 플라톤 그 자체를 이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보통 누구나 그러겠죠. 혼재되어 있는데 그걸 인제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나의 그 주관이 너무 강했죠. '아 플라톤 싫어.' 그냥 이게 싫은 거야 그냥. '플라톤의 이런 입장이 너무 교조적인 거 아니야?' 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배움을 가로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두 가지 둘 다 중요하고 나의 관점도 중요하고 플라톤의 관점도 중요한데 둘 다 나눠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플라톤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플라톤은 인제 이데아에 대한 얘기를 이게 뭐 원래 진도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원론자가 아니라 이론론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데아의 반영일 뿐이고, 이제 좀 있으면 태양의 비유도 나올 텐데 태양 태양이 일자죠. 일자로부터 이건 뭐 신플라톤적인 견해이긴 한데 태양의 빛이 멀어질수록 흐릿해지잖아요. 어 세계에 존재하는 건 태양밖에 없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건. 그게 인제 이데아인데 태양밖에 없고, 그럼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데아의 빛이 흐려져요. 근데 제일 저기 뭐 좀 멀리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지금 우리의 눈으로 감각으로 보는 이런 세계인 거죠. 결국 이데아의 반영일 뿐이다, 모든 것들은. 요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쯤에서 인제 하주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과연 플라톤을 봤을 때 제자인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플라톤은 이데아를 추구했어요. 절대적 진리를 추구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플라톤은 책으로 썼고요. 소크라테스는 쓰지가 않았어요. 음. 플라톤은 이데아는 교과서에서도 얘기하지만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추상적인 것, 우리의 지식, 에피스테메로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념들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글로 써놔야 돼요. 글로 쓰고 우리가 보고 추상적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이데아를 알 수 있는 거죠, 개념을. 소크라테스는 글로 남기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지식은 없고 보편적인 진리를 계속 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말로 통해 가지고 절대적인 지식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문자로 써버리면 그 개념이 확정이 되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제자인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봤을 땐 굉장히 실망스러웠지 않을까. 나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네. 그 비판이 나는 그 이데아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일자론을 가지게 된 거고, 플라톤이 우리도 마찬가지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이데아는. 우리가 만약에 삼각형을 노트에 그리면 이게 평면적이잖아요. 삼각형도 우리가 삼각형 그리라고 하면 정삼각형 그릴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일반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이 평면적인 거는 이제 그 이데아의 삼각형의 개념에 대한 그 뭐라고 합니까? 밑에,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그러니까 사변적인 거죠. 사변적인 거. 우리가 평면에 그린 거죠. 그래서 뒤에 얘기하지만 예술은 이데아의 모방의 모방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저기 접시를 그린다고 해봐요. 접시를 그린다고 하면 원을 동그란 접시를 그린다고 하면 접시를 만드는 접시가 있어요. 그러면 수공업자가 접시를 만들어요. 그 접시를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아래에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보고 아 이게 접시다.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공업자는 접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예술가는 접시를 그리라고 하면요. 접시를 평면 위에 그리거든요. 동그랗게만 그릴 뿐이에요. 거기다가 색칠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가들이 우리 저기 이데아의 개념을 변질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수공업자가 만든 게 이데아의 그 사변적인 우리 접시들인 건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접시들인데 그 접시를 또 예술가들은 평면으로 보이면서 이데아의 개념을 뭐 혼탁하게 만든다 해갖고 철인 정치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예술가를 추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데아라는 개념의 절대적인 진리 일자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우리 플라톤을 봤을 때 얼마 좀 실망스러웠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뒤에 읽어갈수록 네, 네, 네. 소크라테스는 아까도 아르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어떤 상황에서나 잠재력을 표출을 해야 된다고 아르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플라톤은 딱 자기가 했는 군인, 뭐 왕, 노예 이렇게 다 정해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 소크라테스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책을 읽으면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 대해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예, 97쪽인데요. 이데아와 조음이란 소제목이 있고요. 여기 사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좋은 행위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얼음이 언 호수에서 얼음이 깨져 익사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럼 이 행위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빙판 위로 달려나가는 것, 사람이 빠진 빙판 위로 사다리를 끌어다 놓는 것, 그 사다리를 끌어당기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조음이다라고 조음을 가리킬 수도 없고 조음을 볼 수도 없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행위가 좋은 행위라고 확신한다. 왜?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행위를 좋은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행위에 대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 너무 설득력 있었어요. 정말 설득력이 있는 논증 아닌가. 좋은 사례였고, 우리는 개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플라톤은 개념들, 예를 들어 말의 개념은 그 개념들 아래 포섭되는 특정 객체들과는 독립적인 존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특정 객체들은 말이라는 종의 실내들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된 개념들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칭했다. 말이란 개념은 우리가 마곡간이나 박목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킬 수도 볼 수도 또는 만질 수도 없다. 99쪽. 우리는 이 무언가를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각 불가능한 어떤 것, 즉 말의 이데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말의 이데아는 우리가 비록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것을 지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존재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식, 즉 이데아로 존재하거나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사물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아래 그 표가 나옵니다. 지각 가능한 사물들, 이데아들 나오죠. 이러한 이원론, 대체로 파르메니데스와 피타고라스 학파의 세계 구분과 일치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존재론적 구분이 보편적인 윤리적, 정치적 규범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조음, 윤리적, 정치적 규범들은 이데아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데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발생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은 불변적이다. 말의 이데아는 항상 동일하다. 개별의 말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100쪽이 달리 표현하자면 플라톤은 이로써 도덕성과 정치가 다양한 인간의 의견과 관습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확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 믿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지각 가능한 사물들 이데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데아들은 불변적, 윤리적, 정치적 조음,
제약 가능한 사물들은 가변적, 관습과 의견의 다양성 이렇게 나옵니다. 음. 일단 여기까지 봤는데요. 선영님 뭐 어떠세요? 다 이해되시나요?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다 이해돼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할 게 많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해돼요. 너무 101조 책이 잘 써졌습니다. 에로스와 교육이란 소제목이고요.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지각의 세계가 동등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이데아들이 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즉 이데아들은 이상적이라고 믿었다. 이데아의 방점이 찍힌 거죠. 이데아들은 이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플라톤은 이 이상들에 대한 동경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플라톤적 에로스이다. 아름다움과 조언과 참됨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대한 동경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 두 세계 사이에 역동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다. 100위 쪽에 넘어가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우리는 이데아를 직관하는 것, 그 이론과 감각세계를 경험하는 것, 실천 사이의 지속적 상호작용, 변증법의 형태로서 인식의 과정을 갖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조음의 이데아와 이 감각세계의 삶에서 좋은 것, 이 둘에 대한 우리의 통찰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철학은 영원한 이데아와 관련하여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의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이 된다. 이 문장 참 좋죠. 철학은 플라톤이 봤을 때 영원한 이데아와 관련해서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과 삶의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철학은 지식인 동시에 교육이다. 이 교육 과정은 위로는 이데아를 향하고 아래로는 지각 가능한 사물들, 그림자들의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다. 문장 참 좋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오로지 진리를 위한 진리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쵸? 구체적인 것도 추구하고 있어요. 진리는 부분적으로 이데아에 대한 통찰과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상황에 대한 통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획득된다. 이데아에 대한 충분한 통찰을 성취한 사람은 이 통찰을 가지고 세계를 계몽하기 위해 다시 이 삶의 세계로 돌아올 것이다. 철학자들은 독방에 틀어박힌 은자처럼 수동적으로 이데아를 관조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철학자들은 이 또한 이 통찰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게 플라톤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여기까지 봤는데 또 혹시 뭐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갈게요. 계속. 음, 예. 자, 이데아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 요건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03쪽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가 두 가지가 1, 2번 나오죠. 103쪽 1, 2번. 요거 읽어보고 한번 저희가 잠깐 논의해 볼 텐데. 1번 정의와 나쁨, 그 악이죠. 악과 같은 용어들은 이데아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데아들은 또한 이상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설에 직면한다. 즉 악은 이러한 용어의 한 실내이다. 그래서 악이라는 용어는 악의 이데아를 가리켜야 한다. 반면 악은 이상이 아니고 아까 정의에서 이데아들은 이상이라고 했죠. 따라서 악의 이데아는 존재할 수 없다. 악의 이데아가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악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그럼 이걸 악을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딜레마에 봉착했어요. 1번. 그다음에 2번. 이데아는 불변이고 감각적 사물은 가변이다. 그렇죠? 이데아로는 사물을 이데아의 복사본으로 본다. 그런데 어떻게 가변적인 감각적 사물들이 불변적인 이데아들의 복사본일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로써 논리적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가? 만약 이 두 요소들, 즉 이데아와 감각세계가 완전한 대립물로 정의된다면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생각할 수 있는가? 자, 이 두 질문. 자, 선영님 답을 주시죠. 악의 이데아의 존재에 대한 네. 해명과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해명과 그 사물들은 감각적인 사물들은 가변적인데 어떻게 가변적인 감각적 사물들이 불변적인 이데아들의 복사물을 보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면 됩니다. 자, 명쾌한 해답. 자, 플라톤은 과연 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예. 한번 그냥 상대적인가요? 악의 네. 이데아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제 물론 이래서 철학자구나, 이래서 철학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그 그게 참 철학이 어 어떤 사회에서는 또 이것을 선이라고 하고 저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데아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럴 수 것처럼 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주의적인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뭐 민주주의와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보았을 때 철학을 이용하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의 이데아들이 정의와 나쁨이 이렇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선의 이데아도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적인 선의 이데아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악의 이데아가 존재할 수 없는 것도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데아가 불변이고 감각적 사물은 가변인데 이데아론이 사물을 이데아의 복사본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각적 사물들이 그를 인간의 대체라고 보았을 때 인간이 자꾸 이제 이데아는 불변, 그러니까 저는 신의 존재랑 비슷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인간은 자꾸 신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복사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좋습니다. 자, 하준님, 1, 2번에 대한 명쾌한 답변 그렇게요. 부탁드리는데, 제가 또 철학 교수도 아니어서. 근데 이데아가 이제 악의 이데아와 선의 이데아가 있다고 하면 예시를 하나 들면 우리 친구 있죠, 영화. 그럼 그 예. 우정에 대해서. 음, 근데 저기 장동건하고 요성이 나오는 친구는 친구의 악스러운 면이죠. 그리고 음, 라디오 스타 보면 우리가 그 어, 우정, 저기 박중훈과 저기 안성기의 그 남자들의 우정, 그거는 좋음의 이데아인 거고, 어, 요성과 장동건은 그 친구는 악의 이데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데아를, 그러니까 그 좋음과 나쁨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런데 현실 세계는 어찌 보면 악이잖아요. 친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러니까 불변적인 거 우리가 좋음을 추구해야 되는 이 이데아는 라디오 스타인데 지각 가능한 사물들 가변적인 거는 우리 유호선 장동건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은. 어, 그래서 이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좋음을 하지만 현실 세계는 악의 도처에 악이 있다. 뭐 이렇게 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어찌 보면 플라톤의 저기 뭐 우리 저자도 비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비판을 한 거라 이걸 음, 뭐 반론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맞는 음, 말이고요. 음, 두 번째는 대립물로 정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추상적 삼각형이라고 있으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데아를 삼각형으로 세 변이 같은 정삼각형을 대하면 세 변이 같은 변이 그 삼각형을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저기 실제적으로 우리 삼각형이 모르겠네요. 요거는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네, 하니까 넘어가다. 아니요, 이거, 네네, 맞아. 결국은 이데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성경을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 종교들도 많잖아요. 이데아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데아도 많은 거고, 결국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차이 아니에요. 이제 결국 아, 어,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플라톤이 완벽히 이기지는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대주의를 그 절대성으로 극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은 이게 플라톤의 좀그 한계이지 않나. 한계 지점을 저희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좋음의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음. 좋은 행동들이 그 현실에서는 좋은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어찌 보면 종속적인 거잖아요. 음. 일자에 대한 그 두 맞아요, 번째 맞아요, 얘기가 그거 맞아요. 같아요. 그 좋음에 대한 종속적인 행동들이기 때문에 대리배로 정의를 할 수는 없다. 뭐 두 번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 다음 장이 뭐 도플님들이 설명할 건데 일단 진도를 홍채섬을 나가야 되기 얘기할 것 때문에. 같습니다. 예, 네네, 진도 진도를 나가야 나가십시오. 돼서. 예. 그래서 저는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이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되게 이상적인 논리들이거든요. 자, 백사 쪽을 보면 이데아와 총체성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플라톤은 여러 이데아가 마치 하늘의 별들처럼 서로 고립되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저 이데아에 대한 이해가 점점 저희가 확실히 분명해지고 있긴 하죠. 여러 문장들 읽으면서. 이데아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래쪽의 문장을 보시면, 정의의 이데아는 그 자체를 넘어서 한편으로는 지혜, 용기, 중용의 덕을 가리키고, 왜냐하면 정의는 이 덕들 간의 올바른 조화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음의 이데아를 가리킨다. 두 번째 문단, 이것이 이데아들이 서로 착종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지식은 가질 수 없다. 이데아들에 대한 통찰은 연관 관계들에 대한 통찰, 총체성들에 대한 통찰이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참된 지식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에 대한 통찰, 이데아들의 모든 내적 관계 속에서의 이데아들에 대한 통찰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성취 불가능하다. 우리는 단지 불완전한 총체성들, 즉 보다 정확히는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총체성들에만 도달할 수 있다. 이데아들에 대한 통찰은 지속적인 왕복 활동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현상들과 이데아들 간의 위아래로의 움직임에 의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이데아들의 다른 이데아들로의 지속적인 초월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총체성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 해석을 토대로 우리는 조음의 이데아, 일자의 이데아가 여러 이데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데아들 간의 바로 그 상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이데아들 간의 관계가 바로 실제의 토대이며 우리의 감각기관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특정한 현상들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 모형, 패턴이다. 이 지속적으로 초월하는 전체론, 즉 변증법이 바로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 참 문장이 좋죠. 이 문단. 자, 선영님, 어떠세요? 이해되시나요? 이 이데아가 이렇다고 합니다. 네, 이해됩니다. 네, 네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네네. 이데아는 뭐 각각의 개별, 우리 아까 잠깐 뭐 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따로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체, 연관 관계들에 대한 통찰, 총체성들에 대한 통찰, 그 모든 것에 대한 지식, 이런 얘기 나오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 관계들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넘어가서 비유들입니다. 비유, 세 가지 비유 나오는데요. 유명하죠. 태양의 비유, 분할된 선의 비유, 동굴 속의 수인들의 비유입니다. 이걸 다 읽지는 않고 일단 간략하게 얘기하면 태양의 비유는 말 그대로 이데아란 태양이 있어요. 어, 태양,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절대적 지위를 갖죠. 진리를 줍니다. 음, 태양이 이제 조음의 이데아인데 이게 빛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빛이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데 그런 그냥 태양의 비유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 다음에 분할된 선의 비유는 그 사유 쪽에 통찰과 주의 깊은 추론이 있고 감각 쪽에 확신과 추측이 있어요. 그 추측으로부터 확신, 주의 깊은 추론, 통찰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 감각, 감각과 사유는 당연히 이데아 쪽이겠고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동굴 속의 수인들의 비유도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 이 비유, 세 가지 비유 관련해서 혹시 선영님은 뭐 좀 질문이나 뭐 좀 그런 거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궁금했던 것이나 아니면. 저는 그냥 분할된 선의 비유 이게 참 좋구나. 도시화가 잘 되어 있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 요것도 넘어가고 자, 백구 쪽에 이데아론과 인간의 역할이 이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플라톤은 개별 영혼이 어떻게 이데아와 접촉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도입한다. 이 질문은 플라톤이 인간은 전생과 후생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영혼, 즉 실제 인격체는 출생 이전에도 존재했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산다. 음. 그러면서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속하고 육체는 감각 지각의 세계에 속한다라는 문장이 있죠. 맨 아랫줄에 보시면 영혼은 출생 시에 육체를 취함으로써 자신이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망각한다. 그러나 삶을 사는 동안 영혼은 자신이 전에 알았던 것을 상기한다. 자연 속의 불완전한 원들을 봄으로써 원의 이데아에 대한 이전의 통찰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모든 학습은 재인식의 과정이다. 요거 중요하거든요. 영혼은 망각하고 태어날 때 망각하고 우리는 단지 그 이데아를 영혼 상태였을 때 많이 봤으니까 단지 상기할 뿐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이데아를 상기하는 것이다. 망각과 상기. 그 재인식의 과정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110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많은 영혼이 인식론적 암흑 속에 존재한다. 그들은 진정한 통찰, 에피스테메로 뚫고 나가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의견들과 피상적인 감각 경험들, 독사를 가지고 산다. 이 지상의 삶에서 지각 가능한 현상들의 배후에 있는 이데아들을 직관해내는 사람들은 단지 소수일 뿐이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이데아에 대한 명료한 통찰을 성취하는 일은 뛰어난 능력과 혹독한 훈련을 요한다고 믿는 비관론자이다. 진리는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얘기가 끝났죠. 그 다음 파트는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플라톤의 이데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데아란 무엇인가? 약간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예, 당연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죠. 다 그냥 얘기하세요. 신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다. 네, 저는 신을 믿지 않지만 그냥 신의 오, 목소리라고 이해하면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맞아요. 목소리. 그 중세에서 이데아를 신으로 표현합니다. 네. 예, 맞는 얘기인가. 하준님은 플라톤의 이데아란 무엇인가? 네, 어떻게 보세요? 쉽게 개념 네, 그런 걸 총체성에서도 나왔잖아요. 총체성에서 보니까 연관관계에 대한 통찰, 총체성에 대한 통찰이다. 그래서 참된 지식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데아와 그리고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 병준법적으로 그러니까 작용하면서 그게 이제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라고 했고,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 갖고 자기 개념을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국가론이든 아니면 뭐 철학이든 음, 개념 하나 설정해 놓고 음, 여기 뭔가를 이제 이론을 풀어나가는 게 되게 좋잖아요. 학자잖아요. 이분이 음, 학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에 따라 이제 뭐 아까 두 가지 비판도 했지만 음, 악한가 그리고 이제 대립관계냐 이렇게도 비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데아론을 펼친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요. 대략 한 10분 좀 넘게 남아 있긴 한데, 한번,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111쪽에 보면요. 5번째 줄. 이데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데아의 지식을 성취하는 일은 체계적 교육 및 훈련과 함께 우수한 지적 능력을 요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데아에 대한 적절한 통찰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수가 다른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이데아를 깨달은 소수. 엘리트주의 냄새가 납니다. 확실히 플라톤은. 이러한 회의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 해체, 공동체 의식의 붕괴, 전통에 대한 소피스트들의 비판,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에 의한 소크라테스의 처형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플라톤이 보인 반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의 반대자가 된다.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끌 수 없다. 그들은 덕을 갖추지도 않았고 능력도 부족하다. 전문가들이 권력을 쥐고서 통일성과 충성심을 확보해내야 한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였던 인민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반대 입장을 취한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스승을 죽였죠. 플라톤은 건강한 도시국가에서 권력은 인민의 손에도 능력 없고 간악한 절대적 지배자의 손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능력 있는 자들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 믿었다. 엘리트주의인데 그리고 112쪽에 보면 플라톤의 교육론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서 넷째 줄. 교육은 국가가 담당하며 모든 아이는 출신 및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모든 학생은 10살에서 20살까지 동일한 교육을 받는데 주요 과목은 체육과 음악 그리고 종교이다.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의 목적은 강하고 잘 조화된 신체,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 능력, 그리고 복종심과 자기희생 정신 및 충성심의 개발이다. 20살이 되면 최상위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들은 30살이 될 때까지 다른 과목들을 특히 수학을 공부한다. 그 다음 또다시 선발 과정이 있고 선발된 최고의 학생들은 35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철학을 공부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15년 동안 실제 생활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 그들이 40년 동안의 완벽한 교육과 훈련 및 경험 후에 50살이 되었을 때 이 신중하게 선발된 엘리트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 그들은 이제 조음의 이데아에 대한 통찰과 사실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취득했다. 113쪽에 보면 이어지는데 첫 번째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수공업자나 노동자 그리고 상인이 된다. 다음 단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관리자와 군인이 되고 그래야 교육체계는 세 개의 사회 계급을 만들어내요. 첫째, 권력과 함께 능력을 가진 지배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과 국방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지배자, 관리자, 생산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맨 아래쪽부터 이제 교역하면서 탈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통치, 행정, 생산, 지혜, 연기, 절제로 이렇게 나눠지고 자, 이런 플라톤의 나라에 살고 서령님은 만약에 진짜 이런 나라가 있다.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50살, 50살 될 때까지. 아니, 근데 이제 네, 저는 이때는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 그,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뭐 연수가 다를 뿐이지. 네네. 음, 그냥 좀 그게 압축된, 뭐, 조금 더 요약적으로 공부하고 선발이 음, 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음, 우리도 그렇게 다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음.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어쨌든 이 플랜인데요. 국가 플랜. 이런 식으로 국가가 형성되면 좋겠다. 교육을 이렇게 하고 사회기업 이렇게 나누자. 이런 거에 좀 동의하시나요? 뭐, 플라톤이 고대 사람이고, 네. 어, 이게 시대를 거듭해서 가장 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이걸 차용하는 게 아닐까요? 플라톤의 이런 권력주의를 만들어내는 이 그래서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긍정, 네, 저는 좀 이게 더 오히려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의외네요. 예. 하준님은 이런 플라톤의 이런 국가 어떻게 보시나요?
플라톤은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아까 읽으셨지만 112쪽에 저기 교육은 국가가 담당하며 우리 아이는 출신 및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이 거짓말이죠. 국가가 담당을 하는 거 맞죠, 맞아요. 교육은. 하지만 무관하게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육감들이나 우리 교육부나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도 쓰여 아, 있는데 아, 플라톤적인 전통적인 그 교육관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미 우리는 학교에 오면서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플라톤은 귀족이었고 동등하게 출신 성분과 무관하게 초등학교는 입학했을 거예요. 음, 근데 이미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환경이 다르게 왔어요. 아, 그 여기서 이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사학적으로 아비투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그 문화는 그 사람들의 성장 과정이나 태어났을 때에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 문화를 일단 독특한 문화로 미리 교육받고 온 사람도 있고 한글을 띄고 온 친구가 있고 한글이 음, 띄고 오지 않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 이미 음, 초등학교 때. 그런데 평등하다고 학교는 그냥 그 귀족정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이거 평등한 거 맞아. 의무교육 시켜주지 않냐. 이렇게 그냥 슬로건으로 내세우고요. 음, 이미 학교에서 자체가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 명분만 그렇게 하고 환경 자체가 살아왔던 환경과 지금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사교육을 받듯이 다르게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게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 없고요. 처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모든 사람은 지적 능력이 동등하다. 그렇기 음, 때문에 누구나 교육에 평등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같은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학교에서 다른 교육을 다들 받고 있고요. 그래서 플라톤적인 교육과는 굉장히 이제 요즘 시대에 말하면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좋은 뭐 음, 교육 시스템인 것 같고 와, 플라톤도 그리고 기득권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은 기득권층을 기득권층을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어요. 교육은 이미 로스쿨 음, 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플라톤의 교육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교육을 평등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본주의 시대에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을 이미 플라톤은 만든 것 같아요. 이때는 자본주의는 아니었잖아요. 자본주의는 네네,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지만 그 음,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민주정의 그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평등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아까 그거 프라 그거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 슬로건을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첫 시간에 프로파간다. 예, 프로파간다. 네, 프로파간다 정치적 슬로건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호을 뿐이 네,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은 플라톤의 교육 음, 철학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인 어쩌면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음, 이상적인 플라톤은 이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음,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음, 저는 진짜 의외의 답변을 두 분이 해주셔가지고, 전 되게 두 분 다 부정적으로 볼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이런, 몇 살에 뭘 하고 몇 살에 뭘 하고, 이거 너무 강제적이기도 하고, 천편일률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계급이 근데 이게 나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진짜 이렇게 되고 있고 하주님 말씀처럼 진짜 네. 이게 현실이지 않나요? 이게 음, 현실입니다. 플라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 안철수가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교육 그 정책으로 가지고 나왔던 게 뭐 교육혁명이라고 가지고 나왔던 게 약간 플라톤식의 이 예, 맞죠. 교육혁명이라고 음. 그랬잖아요. 되게 아, 예, 플라톤을 그랬었거든요. 말했구나. 플라톤의 나 교육 이거네. 방식을 네, 가지고 플라톤적 그걸 또 네. 미래 교육혁명이라고 안철수가 그럼 딱 막 이거네요. 진짜 하잖아요. 딱, 플라톤이. 예. 책에 나온 대로. 음,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안철수가 내세운 그런 교육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게 되게 뭐라 그래야지? 철인 정치에 가깝다라고도 어,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땐 진짜 현실을 많이 반영한 어,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럴 기억이 수, 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응. 음. 근데 이게 또 좀 비판을 조금 하자고 하면 이게 세 계급으로 나눴는데 특히 이제 생산자 계급 노동자들은 철학자나 수호자들의 영위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영위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아, 근데 이게 그 확실히 문화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음, 음,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 네. 노동자의 문화가 있고, 수호자의 문화 있고, 아, 철학자 문화는 있어요. 음, 계급은 나눠져 있지만, 문화의 정신적인 가치는 음, 노동자들도 철학자와 같이 문화는 향유할 수 있잖아요. 예술을 음, 향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모르겠네요. 소크라테스는 생산자의 부모에서 나왔고 그 태어난 사람이고 그쵸, 맞아요. 그다음에 플라톤은 또 지배자의 맞아요. 그 가족에서 태어난 엘리트들.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눌 수밖에 없는 게 또 당연하고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또 이건 다 초월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이게 근데 문제가 저는 위계가 있다는 거. 확실히 플라톤은 지배자를 관리자나 생산자보다 더 높게 봤기 때문에 위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넘어가서 일단 할 게 많기 때문에 114쪽에 보면 네. 지혜, 용기, 절제가 정의라는 덕으로 이렇게 조화가 되죠. 음.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정의로운 사회는 욕구들을 상호 충족시켜주는 사회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자는 생각하고 용기 있는 자는 수비하고 절제 있는 자는 생산한다. 각각의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갑자기 아랫대 생각나네요. 각자의 탁월함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각기 서로 다른 능력, 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모두가 자연적 욕구들을, 즉 플라톤이 도시국가의 자연적으로 믿었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참여한다. 115쪽에 보면 맨 밑줄에 플라톤은 효율성에 입각해 분업을 논한다. 진짜 효율적이에요. 또 이상적이기도 하죠. 네, 이상적인 국가관. 전문화, 세 번째 줄 전문화는 모든 이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전문화는 완벽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었죠. 각자가 가장 그때부터 잘할 수 있는 것. 자본주의가 태동했네요. 그러게 거의 자본주의의 스미스가 조상, 얘기했다. 자본주의의 토대 플라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고 있는 여러 직업들, 분업은 보다 높은 효율성을 낳는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어, 그러나 플라톤은 어떤 과업들과 직업들은 다른 것들보다 질이 더 높다고 믿었다. 사유는 관리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갖고 관리는 생산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갖는다. 이런 문장도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권력과 능력이라는 소제목입니다. 116쪽에 아랫줄 보시면 플라톤은 무능력 이외에 바로 이것, 당파와 이기심에 관한 알력이 당시 아테네에 타락한 민주주의에 닥쳐올 위험 요인이라고 믿었다. 플라톤의 처방은 상위 두 계급, 즉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적 소유와 가족 생활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이건 되게 충격적이죠. 사적 소유와 가족 생활까지도 금지시키는. 부와 가족 생활은 공동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사적 이익의 시발점이다. 가족 생활은 그 구성원들을 사적 이해관계에 물들게 한다. 부는 질투와 갈등의 시발점이다. 이 둘은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약화시킨다. 이 정도로. 음. 재화의 불균등한 분배, 많이 가진 자들과 적게 가진 자들 간의 큰 격차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플라톤은. 현대의 복지국가 생각도 나네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거 118. 보면서 네네. 사적 소유 금지시키는 거 약간 그거 생각했는데 김영란법 생각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죠. 사적 소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면 안 되는데 같이 봐야 돼. 이때부터 같이 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우리는 정치하고 경제를 별도로 분리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네요. 맞아요. 플라톤 말이 맞아요. 이게 사적 소유나 이게 가족이 없어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럼 이제 공산당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뭐 이상사회를 추구하자는 건 아닌데 네. 플라톤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플라톤, 공산당이 좋아요. 아니, 약간 플라톤이 이런 그랬다. 플라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근데 플라톤은 우파예요. 음, 느낌. 118쪽에 보면
맨 윗줄에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과 마찬가지로 플라톤에게도 폴리스와 오이코스, 즉 도시국과 가정은 기본적인 개념들이다라고 나와요. 자, 119쪽의 아래쪽 그 14번 제가 이거 주석 읽어볼게요. 종종 플라톤의 이상 국가를 공산주의적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어는 혼동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또한 파시스트적이라고도 불린다.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또한 왜곡된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우리는 개인이 전부이고 국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개인주의와 국가가 전부이고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집단주의 간의 대비를 실제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개인과는 구분되어 존재하는 국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플라톤의 경우 좋은 시민은 좋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좋은 공동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공동체 내에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집단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파시즘이라는 구분은 플라톤의 도시국가를 묘사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런 지점을 잘 찝어줬어요. 플라톤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파시스트도 아니고 개인주의자도 아니고 집단주의자도 될 수 없다. 왜냐면 당시 시대적 상황 자체가 플라톤은 그 좋은 시민은 좋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음. 이제 플라톤에 대한 오해를 이제 풀어주는 119쪽에 보면 맨 윗줄에도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플라톤에 의하면 도덕적 오류보다 더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됨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오해이다. 이기주의자들은 자기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같다는 것, 사회가 자족적인 개인 밖에 있는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은 언제나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개인주의자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들.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어, 플라톤에 대한 오해가. 121쪽에 보면 이 15번 주석도 읽어볼게요. 15번. 그런데 플라톤은 반민주적이지 않은가? 그는 모든 권력을 전문가들에게 넘기고 인민은 위로부터 통치를 받도록 한다. 이 말은 옳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상국가 속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첨언해야 한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어떤 개념적 그리고 방법론적 전제들에 근거하여 실제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조음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들은 마땅히 이뤄야 하는 당위에 관한 사회와 인간의 삶이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목적들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다. 아래줄 보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의 의견보다 민주주의가 상위에 있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 즉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자격으로는 당위적 사항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회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권리에 속한다. 그러나 플라톤이 구성한 이상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곳의 전문가들은 목표와 가치들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그쵸? 이런 전문가들. 그들은 조음의 이데아에 대한 최상의 통찰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조음의 이데아에 대한 최상의 통찰을 가짐으로써 또한 그들은 가장 덕이 있는 사람들이 된다. 플라톤이 말하는 종류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부 형태로 옹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반민주적이라는 반론이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 봤는데, 자, 플라톤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을 것 같아요. 주석을 2개나 읽었죠. 자, 선영님 어떠신가요? 플라톤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파시스트도 아니고 그럼요. 반민주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저속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네네. 보면서 네. 골목 식당에 백종원이 생각이 났다고 할까요? 왜요? 네. 골목 아, 식당에 백종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 아닌가,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실제 그럼 플라톤이 말하는 목표와 가치들의 전문가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기면 좋을 것 같죠? 어떠세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음,
맡기고 있잖아요. 아, 실제 그런가요? 골목식당도 백종원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목표와 가치들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음, 글쎄요. 하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아유, 저는 뭐 플라톤이 뭐 좋은 공동체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폴리스 자체가 작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이런 사이에서는 플라톤처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뭐 이데아라는 이상향을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죠. 추구는 하되, 어, 뭐, 좋습니다. 그 저는 120, 그냥 네, 공산당이 좋아요 할래요. 122쪽, 122쪽에도 또 나와요. 이게 플라톤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고 좀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문장들인데 맨 윗줄에 보시면 그의 이상 국가를 사회주의적이라고 이 말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전제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경강부회라는 것은 말할 나위조차 없을 것이다. 근데 이런 근데 지금 아까 주석도 그렇고요. 지금 플라톤에 대한 오해들 다 풀어주고 있는데 이런 문장들이 다른 책엔 안 나와요. 보통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플라톤을 기성 질서의 지지자라는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라고 칭하고 싶을 법도 하다. 예, 독자들의 심정을 다 꿰뚫어보는 저자. 그러나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정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보수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 도시국가이지 예를 들어 귀족이나 자본주의 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리스 도시국가와 관련하여서도 플라톤을 보수주의자라고 칭하기 어렵다. 그는 전통에 대한 무비판적 숭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무엇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보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급진주의자, 즉 합리적 비판을 토대로 기성 질서를 변혁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정의에 불과하다. 음. 이 123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문장이 있죠. 플라톤을 급진적인 정치적 우파, 극우파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 옳을지도 모른다. 전통보다 이성을 우위에 두지만 급진적, 대부분의 전통이 시험을 통과했고 그래서 전통은 합리적이라고 믿는 그 우익,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 딱지도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우파라는 표현은 하면서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독일에서 출현한 경향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플라톤을 옹호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 넘어가서 이제 남성과 여성 거의 다 왔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 파트는 플라톤이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선이 나오죠. 남녀 평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 플라톤이 페미니스트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 얘기 나오죠. 125쪽에 보면 중간에 나와요. 어떠한 사적 소유도 어떠한 일부일처 관계도 생물학적 부모와 그 자식 간의 어떠한 유대 관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공적이어야 하고 공동의 것이어야 한다. 플라톤이 극단적인 게 있어요. 플라톤이 일종의 여성주의자였다는 페미니스트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플라톤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사회적 위상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정확히 그가 여성들의 전통적 영역을 뿌리째 뽑아내버리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실제로는 여성들이 마치 통제 불가능한 세력인 것처럼 여성들을 두려워하고 사적 영역에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여성들의 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영님이 좀 얘기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오히려 이때 고대 그리스 때 여성들이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아, 굉장히 어, 자유롭고, 근데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시대를 이제 제가 아는 바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유로웠다는 건 사실 헤타이라 여성들을 비롯한, 그 귀족 남성의 부인들만 좀 불편했고요. 사는 게 그 이외의 여성들은 모두 다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 여성 학교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 여류 시인들도 그때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귀족 남성, 그러니까 그때는 시민들이 귀족 남성들이었잖아요. 한정됐었잖아요. 그들의 와이프만 그 약간 불편한 삶을 살았지,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문학적으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플라톤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때 당시 정황. 하준님은 이런 좀 극단성 뭐 어떻게 보세요? 음. 그냥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해서 그닥. 일단 플라톤이 넘어가겠습니다.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1차적으로 정신적 존재, 이데아만 추구하는 거기에는 아. 생물학적인 인간관계는 그냥 부차적인 거다. 남자든 여자든 음. 사적 소유하지 말자고 하고, 음. 그리고 뭐 유대 관계에 있어서도 뭐 공적이어야 한다고, 공동의 것이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닥 그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예. 이 시대에 그 보통 철학가들이 또 의료에도 많이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생물의 태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되게 그 여성 혐오의 창시자로 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 아리스토텔레스를. 예. 예, 그래서 그 모든 네. 씨앗은 여성의 모든 씨앗은 남성으로부터 존재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여성 혐오의 그런 창시자로 보는 반면에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플라톤은 좀 얌전했던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소제목인데요. 126쪽에 보면 삼예술의 윤리적 책임 해서 짧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예술가를 어떻게 보냐면 128쪽에 보시면 위에서 셋째 줄 예술은 복사물들을 복사한다. 그래서 예술은 진리의 시각에서 볼 때 아주 높게 등급이 매겨질 수 없다. 복사한다는 생각, 즉 모방은 플라톤의 예술관의 근본적인 것이다. 지각 가능한 사물들은 이데아들의 복사물이며 예술 작품은 지각 가능한 사물들의 복사물이다. 예술가들은 이데아들을 복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좀 아래쪽 줄에 보시면 예술가는 일종의 이데아 매개자가 된다. 예술가들은 철학자들의 지성적 지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감독을,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인제 플라톤의 견해인데 이런 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예술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 사상을 강요하는 거죠. 뭐. 강요한다. 감독하고 관리 감독 통제하는 감독하고 느낌. 관리하는 게 뭐 통제하는 게 강요하는 아. 거죠. 이걸 이 부정적으로 시대 본다. 때는 철학이 네. 정치였잖아요, 또. 네네네. 그죠. 얘는 아.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 맞네. 영어로 블랙리스트 말하면 딱 그러네. 딱 블랙리스트고, 저기 정치가 뭐냐,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되나? 또 까먹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블랙리스트 맞네. 진짜 이때는 적절하네. 공산당이었대, 이구나. 빨리 하여튼 이데아론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의 개념이 있는데 예술가들이 이데아의 본질을 흐려요. 흐트러 놓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해체시켜요. 맞아, 맞아. 이데아론을 그 복사에 복사를 하면서 이데아를 해체시켜 버리기 때문에 맞네. 예술가들이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아, 블랙리스트죠, 뭐. 그러네. 얘네들은. 씁쓸하네요, 아주 쉽게. 플라톤. 예. 네, 이 좋습니다. 시대에는 자기가 철인 정치해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그리고 129쪽에 보면 맨 마지막 문단인데요. 플라톤은 특히 합의를 분리와 구분보다는 변증법적 통합을 강조한 철학자다. 통일성과 응집이 분리하는 것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그리하여 그는 전체론자이다. 음,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자, 이제 총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 정리. 플라톤을 뭐 짧게나마 한 1시간 반 정도 봤는데요. 이데아와 국가론 관련해서 선영님 먼저 플라톤 한번 네. 총 정리 느낌이나 생각들 이제 읽으면서 혹은 오늘 같이 이제 녹화하시면서 들었던 생각들 플라톤 정리해 이게 주시죠. 이제 방송에서 적합한 말인가 싶기는 한데, 플라톤 그냥 쭉 읽으면서
그, 이제 사실, 이 시대의 철학과 정치는 합일이었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계속 보면서 저는 이제, 안철수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건가? 아, 그럼 플라톤이 옳다면 안철수가 답인가? 이런 생각을 그냥, 그냥 혼자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플라톤, 안철수. 좋습니다. 재밌네. 그렇게 본인이 주장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안철수가 말하는 플라톤이 이 플라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모르죠. 자기만의 아니, 플라톤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럼 만약에 저희가 배운 대로, 오늘 책에 배운 대로, 이런 플라톤이 지향하는 나라, 이런 교육, 그렇다면, 안철수가 진짜 그렇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근데 블랙리스트는 좀 그렇잖아요. 맞네. 그건 좀 그러네. 그건 좀 그래. 블랙리스트는 좀 그렇잖아요. 네네. 하준님은 플라톤, 좀 어떠셨나요? 이데아를 말로만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공부하니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서양 철학의 토대를 오늘 우리 세 명이서 마련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플라톤이 말하는 교육과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예술을 너무 자기 이론을 바치기 위해서 네. 이데아론을 펼치기 위해서 너무 예술가를 천시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 그 시대 예술가가 참 안타까웠다. 그 시대 뭐 호메로스가 있었나요? 그때 있지 않았어요? 호메로스가 이때 있었나요? 아무튼 뭐 네네. 그림 그리는 사람, 뭐 문학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데아를 해체한다고 싫어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핍박도 받았었고 네네. 예술가들은 참 어렵다. 예, 이 시대에. 지금 현재도 예술가들, 근데 예술가들 자체가 좀 진보인 것 같아요. 진보적 네네. 인사들이 대부분 네네네. 예술가들, 그쵸. 현 체제를 비판하잖아요. 대부분. 그쵸. 그럴 예술가들 수밖에 없죠. 자체가. 근데 네. 저 문화예술계에 조금 몸담고 있는 입장으로 어, 문화예술계 다리에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때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어, 시대는 세상은 전부 다 빨간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아, 네. 좀 반항을 해야 돼요. 맞아요. 기존 네. 체제에 머무는, 반항의 기질이 있어야 그죠. 예술가들은 대부분 간종이거든요. 안 팔려요. 빨갛지 맞아요. 않으면 네, 안 팔립니다. 간종들이라 관심 받으려고 하면 반항을 하지 않은 이상 음. 뭔가 안 넣어줘. 해체해야 되고, 아까 근데 말했던 저는 뭐, 이데아를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예술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존 시대에 반항했던, 뭔가, 어쨌든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사람들도 다 철학자들 아닌가. 학문도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저는 플라톤, 이상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 얘기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갑니다. 아마, 근데 저 네네. 진짜 이거 좀 말이 길어져서 아니, 그런데 괜찮습니다. 예. 마지막에 12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전체론자 홀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는 전체론자 홀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홀이라는 뜻이 되게 약간 종교적으로 신에 관련돼서 약간 신성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게 홀리스틱이 전체적인 뭐 이런 거 뜻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율신스럽게 이렇게 성스럽게 음, 추앙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도 플라톤을 약간 신성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되게 아, 전체론자로 뭐, 그렇게 후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하늘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아테네 악당에서 신이죠. 그렇습니다. 위에 신. 아, 저는 앞으로 플라톤을 좋아하겠습니다. 플라톤, 저도 근데 플라톤 좋아해요. 예. 처음 그래서 공부할 때,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아, 이 이데아 자체가 네네. 그 플라토닉 사랑이 이데아적 사랑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플라토닉 사랑에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플라토닉이라는 사람이 그 플라톤이 쓴 책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쵸. 예. 근데 플라톤이 확실히 종교적인 그런 색채도 강한 사람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는 저희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갑니다. 아마 더 진도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로 오늘 해 보니까 플라톤으로 거의 1 시간 반 얘기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다음 주에 한 주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하나만 하시죠. 이거 할 하나만 얘기가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더 많아요. 한 2시간은.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할 게 많아요. 네네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할 거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할 거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죠, 다음 주에. 너무 기대됩니다. 플라톤과 또 비교하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플라톤은 이랬는데 제자는 어떻더라. 그 미소지니의 역사라고도 진짜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이제 강추합니다. 어떤 거요? 미소지니, 그 여성 혐오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요즘에 페미니즘 키워드가 핫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핫하죠. 한번 그럼 다음 주에 찾아보시면 또 한번 재밌을 거예요. 선영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로 저희가 네. 잘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플라톤 너무 알찼습니다. 이 정도면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플라톤에 대해서.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